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긴급진단 한국경제 허원순 논설위원 모시고 이른바 차이니스 뉴 이어스 데이, 그러니까 설날 이후에 중국 경제 한번 조망해 보겠습니다. 네. 차이니스 뉴 이어스 데이 하니까 중국은 춘절 한달 이제 네. 봄춘자 쓰고 중국식 발음은 춘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방송이 지금 우리 장 대표님 며칠 내에 보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화를 나누는 우리 15일 기준으로 보면 이제 설 춘절 쉬고 월요일 기준으로 볼 때 사실은 월요일 15일 오랜 춘제 기간 끝나고 중국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솔직히 제가 보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죠. 전 세계가. 근데 전 세계의 예측은 폭락이냐 대폭 하락이냐였는데 오히려 뭐 조금 오른 거 아닌가요? 오르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15일 주가가 뭐 니케이는 한 7% 올랐죠. 굉장히 물론 그 사이에 니케이 많이 빠졌습니다. 일본 주가 많이 빠졌는데 많이 올랐고 우리도 반등세는 많이 올랐고 미국도 그 지난 주말에 많이 올랐던 터고 그거에 비하면 중국은 그래도 떨어진 거예요. 다 올랐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보니까 2몇 %, 2.89% 꽤 내려가는 것 같더니 올라가서 15일 상황으로 보면 뭐 0.6인가 7% 떨어졌어. 다 떨어졌지만 다른 데 오른 거 비하면은 말하자면 덜 떨어졌다 이런데 아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주가라는 게 하루 이틀에 우리가 1희 1비 뭐 관심 과도하게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래봤자 막 틀려버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 하나는 그동안 막 하락세를 주도했던 중국, 홍콩 주가가 일본으로 이제 설 전에 넘어갔고 일본 주가가 확 빠지면서 또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 중국은 G2 리스크라 해서 지난해부터 우리 컨트롤에서 보면 미국의 금리, 그다음에 중국의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계속 봐왔던 터잖아요. 그래서 그 관심이 되는데 두 가지 봐요. 하나는 전체 그렇게 어떻게 되느냐고 다른 하나는 저는 이런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자, 설 연휴 기간에 오래 쉬었습니다. 그동안 일본 주가도 많이 빠졌고 중국도 빠지고 했는데 중국 정부가 저는 증거는 없습니다. 합리적인 추론치로 볼 때 정권사나 기관 투자자를 상태로 해서 주가가 폭락하지 않도록 어떤 시그널을 줬거나 조금 분위기를 너무 쾅 박았을 때 그 심리가 악화를 내두고 악순환이 되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한 그런 것도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중국 인민은행장 자오샤오찬, 그러니까 주소천, 이 중국 인민은행장이 투기 세력이 시장을 좌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요거는 이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중국으로서는 지금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가는 또 내려가 또 올라가기도 하고 다만 중국의 주가가 이제 경제 상황의 선반영 앞으로 중국 경제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에 들었었고 어려울 거라는 걸 반영해서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는 측면이 있고 다른 하나의 중국의 고민은 우리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환투기 세력의 중국 돈에 대한 공격입니다. 국제 환투기 자본, 조지 소로스 등 환투기 세력이 중국 돈은 중국 돈 가치를 보면 더 떨어져야 되는데 즉 중국이 수출이 어려워지고 대외 수지가 어려워지니까 돈 가치를 떨어뜨려서 즉 환율을 높여서 수출의 경쟁력을 가져가야 된다고 환투기 세력은 보는데 중국의 중앙은행은 아니다. 위안화 가치를 어느 정도 가져가겠다 해서 쭉 지켜봤단 말이죠. 작년 이후로. 그런데 환투기 세력은 그거 못 갈 거다. 환투기 세력이 어떤 때 공격하느냐면 환율의 돈 가치가 그 경제가 떨어지고 경제가 어려워서 돈 가치가 분명히 떨어졌어. 환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억지로 막을 때 공격하거든요. 실질 가치와 환율, 공식 환율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외환위기 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외환위기 때 우리가 경제가 나빠서 돈 가치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와이스 때 뭐 무슨 소득 뭐 한다 해가지고 와이스 말기에 1달러당 700 얼마로 막 묶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환투기 세력 볼 때 1달러당 700 얼마 갈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영국에 있었는데. 파운드당 제일 원화가 셌을 때가 1,100원 뭐 이렇게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외환위기 터지고 하루인가 이틀은 1파운드당 3,000원이 넘어갔습니다. 만져보십시오. 같습니다. 그때 달러당 1,800원 가고 1,900원 갈 때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 파운드가 3,000원 같은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죽는 줄 눈앞이 새까맣게 했을 거의 3배가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야기를 정리하면 보십시오.
우리가 1달러당 700원으로 유지가 안 됐어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 맞게 1달러 1,000원이나 1,100원 해가 자연스럽게 되게만 환투기가 먹고 나를 뭐 없는 건데 그걸 억지로 묵어 놓으니까 저 돈은 틀림없이 필시 약세로 간다고 공격에 하고 팔고 매도 전략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달러당 1,800원, 1,900원 갔잖아요. 그러니까 파운드당 3,000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적정한 원화의 가치는 달러당 한 1,200원 내외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사후적으로 그렇게 봤죠. 그러면 적정한 가치는 모른다면 시장에 맡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환율에 자유롭게 통제를 하면 그러면 균형이 맞거든. 그래서 많이 올라간다면 또 내려가고 왜냐하면 수급에 따라 조절이 되는데 지금 중국은 그런 수급에 따라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유지해야지라고 하니까 그 싸움에서 자 지금 이미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 정배팀에서 자오스와 천 중국 인민은행 잡히 환투기 세력이 싸웠다. 그들의 공격이 마음대로 되게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그럼 이미 시작된 거죠. 된 거죠. 그런데 바로 그게 제 이야기는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보다 더 큰 문제다 이거죠. 중국 정부한테는 제 얘기는 주가가 오르내리는 물론 근본으로 가면 주가 오르내리는 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중국 경제 그동안 바오치 옛날에 바오바라 했잖아. 바오팔 8% 성장은 어떻게든지 안 된다. 보칠도 안 된다. 이제 바오류 6까지 갔으니까 중국 경제 어려워질 거고 그동안 과잉 투자, 무수한 빚, 좀비 은행, 부동산의 거품,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업 이런 것들 우리가 무수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의 결과적으로 중국 경제가 더 나빠질 거고 어려움이 있다는 게 반영돼서 주식시장인데 그 축이 하나 있고 여전히 환율 이거는 이제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되니까 중국 정부는 이러는 거예요.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탄 막을 수 있는 달러가 3조 달러가 넘는다. 3조. 2015년 중반기만 해도 4조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그게 3조 9천억. 뭐 하여튼 저는 뭐 얼마인지 상상을 못 하겠는데 우리가 지금 외환 보유겠다 해도 4천억 달러 조금 안 되잖아요. 뭐 3,800억, 3,900억 달러니까 단순히 우리 10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다 해도 이게 이제 작년 11월, 12월에 한 달에 1,000억 달러씩 빠진 거예요. 한 달에 1,000억 달러. 우리 외환위기 때 불과 200억 달러가 없어가 나라가 부도지경에 갔던 겁니다. 물론 중국의 경제하고 우리의 경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하기는 어렵지만 200억 달러가 없어가지고 외환위기 갔는데 한 달에 1,000억 달러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2월 달에 딱 들어서자마자 국제 이제 관심사가 중국이 외환이 지금 어느 정도 또 내려갔느냐. 작년 2015년 11월, 12월 한 달에 1,000억 달러씩 빠지는 걸 봤어. 저게 얼마나 빠지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지금은 이긴다 하더라도 올 연말이나 내년에도 저게 남는지 보자. 이게 이제 관심사였거든요. 그래 딱 봤더니 2월 초에 중국이 발표한 외환 보유액을 보니까 1월에는 그동안 1,000억 달러 발표했던 게 950억 달러가 빠졌어요. 야, 뭐 거의 1,000억 달러 빠져. 1,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돈이 3조 2,300억 달러인가 그래요. 3조 2,300억 달러 지금 현재 1월 말 현재로.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장 대표님이나 저 같은 게 앉아가 3조 2,000억 2,300억 달러가 많다 적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기술적으로 제가 볼 때는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이건 많다 적다. 뭐 엄청난 금액이면 분명하지만 막대한 전쟁이 벌어졌을 때 환투기 그 실탄으로 충분한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마 트렌드로 우리가 볼 것은 국제 환투기 세력이 동원할 수 있는 돈과 그것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렇죠. 중국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 근데 국제 환투기 세력은 환투기를 통해서 이익을 얻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물론이죠. 물론. 훨씬 더 공격적이지 않겠습니까? 공격적이죠.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격적이라는 게 뭐 우리가 할 때 무막이 아니고 완급을 조절하고 또 상황이 봐서 환투기가 손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중국 이겨내면은 왜냐면 그 약세에다 베팅하면 손해 볼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 할 것이고 그거의 판단 근거의 하나로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환투기 세력은 전부 다 똑똑한 에코노미스트들입니다. 학자인들 똑똑한 사람들이 중국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다. 거기에 베팅을 한 거예요. 중국 경제가 더 나빠지니 수출로 확대해야 되고 그러자면 환율을 중국 돈 가치를 떨어뜨려야 된다. 즉 환율을 올려야 된다라는 데 판단을 했는데 중국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경제가 더 나빠질 거라는 증거는 뭐냐?
그게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면 자 부동산에서 과잉 투자. 네, 거품이 잔뜩 꼈다. 또 중국 기업들 곳곳에 데빗 뭐 위기라고 해야 돼, 디프레션이라 숨겨진 빚 얼마가 되는지 모르는 거죠. 현실에 드러난 것도 있고 네. 성장할 때는 그 빚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어려울 때 그 빚이 과연 감내할 만한 수준의 빚이며 수축기업 빚이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중국의 은행들 같은 경우에 은행에 그 기업들이 나빠지면 부실화될 확률은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위기가 되는 공간에 또 중국의 지방 정부의 과잉 투자는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거는 사실 또 통계에도 안 잡힌 거 아닙니까? 통계라고 있기는 있다고 하죠. 다만 안 잡히는 통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른 하나는 그 통계를 믿을 수 있는 것이냐 과연 중국에서 내놓는 각종 통계를.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 공기업들 사정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네. 안 그래도 좀 미안한 얘기면 짝퉁도 많이 만드는 판에 네. 믿을 수 있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왔어. 결국 중국 경제들 암울하게 보는 게 많은데 그러한 증거의 하나로 1월 중국 수출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월 중국 수출이요. 보면은 달러화 베이스로가 물론 달러가 강세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1월달에 중국 수출이 줄어든 게 11% 전년 대비 줄어요. 네. 뭐 우리가 중국 수출 걱정할 상황만도 아니고 우리도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중국 수출이 되고 우리 수출이 줄어드는 게 지극히 동조화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중국 수출의 상당 부분이 원료 우리의 반도체, 그렇습니다. 우리의 석유화, 네. 우리의 기초원자재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굉장히 말하자면 급격히 디클라인 되면 우리도 똑같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또 세계 경제를 같이 보니까 세계 경제 전체의 수요가 줄어들고 네. 그러니까 오버 공급 이게 문제잖아요. 지금 전체가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 오버되니까 중국에서 예를 들어 철강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중국의 이 캐파가 너무 공급 과잉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수출도 그게 전 세계적으로 중동이다 뭐다 해가지고 옛날에 기름쟁이 나라들이 다 지금 뭐 살 형편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력이 들죠. 그러니까 수출이 줄어들고 중국 수출이 11%, 우리도 1월에 얼마였습니까? 18%가 줄어들었죠. 그래 이제 이 악순환 속에 들어있는데 한편으로 중국이 저거 어떻게 되는지 좀 한번 보자 싶은데 그게 또 동시에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게 이게 문제죠. 역시 글로벌 경제. 네, 그건 한 세트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수출 경제로 중국도 수출 경제, 우리 수출 경제. 다만. 우리도 한가한 얘기는 아니지만 중국이 저렇게 성장을 유지를 못하고 수출 못하면은 아마도 혼란의 정도가 어쩌면 우리보다 더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중국의 네. 그 농민공 문제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 농민공이 뭐 몇 억이 된다는 건데 1억 8천 이상이 된다는 건데. 예, 그러니까 네. 농촌에서 도시로 온 저 무수한 그 사람들. 당장 일거리, 그러니까 날품팔이, 일용직 이런 게 다 끊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있던 기업이 이제 공급 과잉이 되고 어려워 되면은 해고가 되고 기업이 도산이 나오고 이러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니까 네. 수순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중산층 문제가 우리 뭐랄까 중국에 이제 중산층이 늘어나갔죠. 그게 수요가 확대되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산층이 쪄버려들고 중산층 언저리에 이 밑에 중산층이 다시 서민층으로 내려갈 경우에 될 경우 이게 사회 불만 세력으로 그대로 불안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십시오. 내 주변에도 그래도 한국 가서 여행도 한번 갔다 오고 말이다 돈 모아서 가고 뭐 화장품도 한국 가서 좋은 거 사고 했는데 못 산다. 또 비교 내 자녀들 애도 자식들 학교도 보내고 다니는데 그걸 못 보낸다. 빚이 늘어난다. 이거에 대한 그 상실감과 이거는 뭐 우리 사회는 이제 똑같거든요. 한번 자본주의 중산층의 과실을 맛봤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거는 불가역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중국이 모두가 못 살 때, 더 못 살 때는 전부 다 뭐 가난하게 상관없지만 지금은 이제 그러한 것이 나타난 것을 중국 사람들 형식 제가 볼 때는 양극화라고 할 것이며 빈익빈 부익부 문제가 나타난다고 할 것이며 우리가 온갖 문제들을 자기네들 적용할 텐데 그거에 대한 사회적 압박 그거를 쉽게 이겨내기는 어렵죠. 근데 다만 저는 한 가지 이런 가정은 해봅니다. 우리가 중국 경제의 어떤 취약점이랄까 치명적 약점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개입해서 중국에는 기업 궁극적으로 국영기업 부도가 안 난다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자면. 왜냐하면 정부가 개입해서 관여하면 되니까 정부가 지원하면 되니까 그게 이제 중국 경제의 취약점이잖아요. 금융도 중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고 한데 취약점이 동시에 하나의 안전보루가 될 수도 있다. 역설적으로 국가가 최종적으로 보증을 하니까. 다만 단기적으로. 영원히는 그렇게 못 갑니다. 영원히는 힘들죠. 영원 안 돼. 영원은
단기적으로 혹은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애매합니다만은 단기적으로 해서 조금 넘어서 중기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그거를 우리처럼 시장이 바로 안 막히므로 막아서 부실 기업을 막는다든지 부도 처리를 막는다든지 대량 해고 상태를 막는다든지 네. 금융의 정비화를 더 이끌고 간다든지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주가를 조금 더 떠받치게 한다든지 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위기는 모면한다. 네.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영원히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세계 경제가 좋아져서 경제가 살아나면 오케이. 아니면 중국의 기업들이 무수한 혁신적인 제품을 내고 혁신적인 상품, 혁신적인 원가를 완전히 파괴하고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와 상품을 내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기존에 나오던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과 인건비나 따먹는 식으로 쭉 오는 중국 기업일지고 정부가 개입해서 그거를 어떤 구조조정을 해야 될 걸 막고 간다면 더 크게 골마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야, 그런 것들이 우리가 봤던 외환위기고 우리가 금융위기도 다 그런 거거든요. 그게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아까 그래서 바로 이게 이중된.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의 무수한 개입 내지는 그 정부의 과도한 힘이 하나의 위기고 중국 경제를 하나의 어떤 디메리트 요소이긴 하지만 그게 지금 당장은 뭐를 막는 요인은 분명히 될 것이로되 방파제 역할도 하는데 안전고리 역할을 하되 그게 영원히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 정부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모든 정부는 not in my term. 내 임기 중에는 뭔가 막겠다는 게 하나 있을 수 있을 거고 지금 막음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벌면 그 사이에 혁신을 할 수 있고 위기 돌파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어떤 정부나 어떤 사회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은 할 거고요. 네. 그러나 그 노력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고요. 야, 우리 외환 위기 때 생각해 보면 중국은 사회 발달 단계가 아직 그 외환 위기 당시에 대한민국보다도 조금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 건데 과연 그런 위기 상황이 온다면 극복이 가능할지. 다른 하나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외환 위기 같은 상황이 안 오더라도 중국이 좋다. 방한해서 중국이 그 많은 실탄과 중국 인민은행이 정부의 노력을 막아냈다 치더라도 그 외환을 그렇게 막아내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대가를. 외환 위기는 극복을 막았을지 몰라도 그 환율을 억지로 막는 것에 대한 부작용. 뭐 그러므로 적절하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부실 기업을 정리하고 좀비 연맹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더 고도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런 필요한 조치를 못함으로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더 체질이 약화되거나 또 다른 중병을 앓게 된다든가 하는 그런 리스크는 안고 갈 수도 있다. 야, 이게 결국 성장통은 한 번은 그렇죠. 그게 지금 성장통도 좋은 치러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 거품이 있다면 그 거품을 어떤 식으로라도 빼야 되는 거예요. 거품을. 또는 그 거품 뺀다는 게 이제 구조개혁이거든요. 부실한 걸 채고 오버 생산이 과잉됐다는 걸 뭔가 줄여야 되고 구조적이 필요하고 그래서 중국에서 제가 볼 때 노력 중에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령 얼마 전에 제가 그 비공식적으로 들었는데 중국의 조선소가 3,000개 정도 있답니다. 그런데 부실한 그 조선소를 1,600개인가 1,400개인가 뭐 그거를 정부 주도로 문을 닫게 해가지고 구조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철강이 오버 생산 때문에 과잉 생산. 굉장히 어려워. 포스코가 뭐 위기론까지 나오고 이제 꼭 바닥까지 가다 포스코 주가도 오르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을 볼 때 중국이 전기로라든가 경쟁력이 없는 철강 제철소를 많이 셧다운했다고 들었습니다. 숫자는 보지만 그런 노력들이 구체화된다면은 이런 거를 위기를 거치지 않고 빠져나와서 성공적으로 거품을 빼고 성공적으로 오버 생산을 줄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위기를 극복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텐데 거기까지는 무수한 고통과 사람 자르고 생산 잘라내는 고통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 고통을 이겨낼 준비가 돼 있고 그럴 용기가 있고 그럴 배짱과 그런 국민들이 그걸 감내하느냐. 결단력, 그렇지. 국민의 감내와 리더십이 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야, 중국 경제 갈 길이 머네요.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그게 만약에 그거를 관주도가 됐던 뭐 중국의 시장을 뭐죠 그런 걸 성공적으로 잘했다면 중국은 무지무지 슈퍼 강국으로 한 단계 확 뛸 겁니다. 지금 일종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 못하면은 굉장히 컸다가 역시 중국은 종이 호랑이야라고 상당 기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걸 잘 하면은
그 우리가 희생한 그 막대한 희생을 그쳤지만 외환위기로 또 그러고 많이 좋아졌던 측면이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체질 개선이 된 거죠. 네. 그게 구조개혁이고 그게 한 단계 레벨업이 되니까 한편으로는 어떤 위기고 한편으로는 또 기회도 되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증시 및 외환 위기 문제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딱 하나 더 붙이자면은 주가가 좀 더 올랐다, 환율이 올랐다, 1,2,1비하지 말고 큰 그림. 네. 중국에서 큰 숙제는 뭐고 중국이 할 수 있는 큰 해야 될 것 성과는 뭐냐 이런 걸 보는 안목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본질이 중요하군요. 네. 알겠습니다. 중국 경제 어떻게 전진할 수 있을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정말로 흥미진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두렵습니다. 두려움은 네. 두렵기는 하네요. 이게 한국도 확실히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니까요. 그 회오리 속에 우리도 딱 붙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